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최근에 또 정부에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 해가지고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오늘은 그 규제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이제 가장 중요한 틀은 11월 30일 이후에 연소득이 이제 8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으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이제 DSR을 40%로 제한하고, 이 신용대출을 받은 다음에 1년 내에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게 되면 대출금을 한 2주 안에 회수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현재 부동산 시장이 가격도 지속적으로 또 상승을 하고, 특히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특히 중저가 아파트 상승률이 눈에 띄게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신용대출 제한이라는 이런 또 엉뚱한 대책을 또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제 중저가 아파트를 영끌을 한다. 30대들이 패닉바잉을 한다. 이런 부분이 대두되고 실질적으로 전세가나 매매가가 이제 오르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 구입을 차단하는 개념으로 신용대출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근본적인 지금 원인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필요한 지금 규제책만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이 기준도 어떤 면에서 말이 안 되는 기준이에요. 연소득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대상인데, 일단 연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고소득자라는 말보다는 대기업에서 4년 이상 이제 근무하신 분들이 이제 소득 수준인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다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요.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이면서 금수저인 분들도 계시고,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이면서 흑수저인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연소득이 8천만 원 이상 되는데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층들은 연소득만 높은 흑수저층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신용대출 이렇게 많이 받을 이유가 없고, 이렇게 신용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부모님한테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무주택자분들이, 정부가 결국은 부동산 정책을 피는 궁극적인 목적은 실수요자이면서 이 무주택자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 돼야 되는데, 현재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규제 대책을 써도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전세를 10억, 20억 살고 있는 분들도 규제 대책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실수요자면서 무주택자들이 전세값은 상승을 하고 아파트 가격을 상승하니까 불안해서 이렇게 이제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아파트를 지금 사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줄 생각을 해야지. 이런 분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오죽하면 신용대출까지 이렇게 많이 끌어다가 집을 사고 있겠나. 그런 부분을 해결할 생각은 못하고 이런 층이 이제 규제하기 만만하니까 이렇게 신용대출까지 제한을 해서 무주택자이면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이제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세운다는 개념은 그냥 규제하기 쉬운 데를 찾아서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정책은 지금 발표가 됐고 11월 이제 3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한 주요 이제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제도 이제 시행 전에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이제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신용대출이 만기를 연장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인지 이런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는 신규로 1억 원을 초과해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받아서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차주에 한정된다는 얘기고, 제도 시행 전에 1억 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차주가 기간을 연장하든지 금리나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계약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제도 시행 전에
1억 원 초과한 신용대출을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이게 답변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차주 단위 DSR 적용되는 차주는 신규로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받아서 1억 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정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제도 시행 전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이제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신규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취급 시에 차주 단위 DSR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1억 원을 초과해서 신용대출이 이제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일부 신용대출을 이제 상환하는 거예요. 그럼 상환해서 총 신용대출이 1억 원 이제 이하가 되는 경우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인지, 이런 질에 대해서 총 신용대출 1억 원 이하가 되는 경우는 차주 단위 DSR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부 상환해서 1억 이하가 되면 이 규정을 적용을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밑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예시도 나와 있는데, 제도 시행 전에 이제 8천만 원 신용대출을 받았고, 시행 이후에 이제 3천만 원을 받으면 1억 1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적용 대상인데, 이 이후에 2천만 원을 이제 상환한 경우, 신용대출 규모가 1억 원 이하로 되기 때문에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제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저는 지금 8천만 원 이상이란 기준을 어떻게 8천만 원이 기준이 됐고, 그럼 연소득이 지금 7,900만 원인 사람이랑 8천만 원인 사람이랑 100만 원 차이에서 이런 규제를 하는 기준이 어떻게 선정됐는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네 번째 케이스는 기존 신용대출의 대환 목적인 경우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신용대출 누적 잔액을 어떻게 이제 계산하는지에 대한 질의인데, 기존 신용대출의 이제 원금 상환이 이제 예정된 경우 기존 신용대출 상환 예정 금액만큼은 신용대출 누적 잔액에서 제외해 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도 예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말장난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기존 신용대출 이제 8천만 원이 있었고 대환 목적으로 9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걸 더해서 상환 예정인 8천만 원을 빼가지고 신용 누적 잔액을 9천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주 입장에서는 9천만 원을 받아서 기존에 있던 8천만 원을 상환하고 나면 지금 신용대출이 1,000만 원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고방식으로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무조건 새로운 대출 생기면 그걸 플러스를 하고 거기서 상환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빼서 누적 잔액을 계산해서 이 기준을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케이스인데, 300만 원 이하 이제 소액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 DSR을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고, 이 밑에 보시면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 이 제외되는 대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나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서민 금융상품,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주택연금, 그리고 보험약관 대출이나 상용차 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할부 리스 및 현금 서비스 카드론 같은 경우는 DSR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제 예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은행 쪽에서 할 일이지만, 신용대출 심사 과정에서 연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이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고, 증빙소득은 결국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 증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연소득을 증빙한다는 얘기인데, 이 8천만 원이라는 소득 기준선 전후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경우에 은행에서 판단하는데 에러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도 시행 이후에 신용대출을 이제 여러 번 나누어서 대출받아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인데, 하여튼 1억 원을 넘는 시점에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해당이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마이너스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 신용대출 규모는 이 설정 한도가 기준인지 실제 이제 사용 금액이 기준인지인데, 이 경우에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니라 한도 금액을 대출 이제 총액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출을 8천만 원을 받았다. 근데 사용을 하나도 안 했어도 그 한도 금액인 8천만 원을
대출 이제 총액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케이스는 1억 초과 신용대출 취급 시에 차주 단위 DSR 이제 적용을 받게 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래서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소득이 나와 있고 이게 DSR이죠. 연소득분의 총 대출 이제 가능 금액. 그러면 소득 금액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소득 금액별로 추가 대출이 이제 가능한 금액에 대한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케이스는 은행이랑 이제 대출 받을 때 구체적인 금액을 상담을 이제 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랑 좀 이제 중복되는 내용인데 제도 시행 전에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해당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인데 그 신규로 이제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받아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한정되고 기존에 이제 받았던 분들은 약정 체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제도 시행 전에 이제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신규로 신용대출을 이제 받아가지고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약정을 이제 체결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신용대출 증액해서 1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약정 체결 대상에 해당이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인데 1억 원을 초과로 신용대출이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약정을 이제 체결을 한 차주인데 다시 또 새로운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1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어떻게 이제 되는지 여부인데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1년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자 약정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이제 구체적인 예시 조건이 있으니까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이 또 앞으로 문제예요. 이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방안 결국은 신용대출 제한이 11월 이제 30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11월 30일이면 지금 보름도 안 남은 상태인데 현재 아파트 구입을 위해서 계약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신용대출을 받을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계획을 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태예요. 그럼 11월 30일 이전에 이번 주 다음 주에 은행 창구가 굉장히 혼잡해질 건데 제가 생각해 문제는 11월 30일 이전에도 은행권 이제 자율관리 강화를 11월 16일부터 바로 이제 시행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 기준이나 실행에 대해서 생각한 것보다 못 미칠 확률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일부의 분들은 즉각적으로 피해를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피해를 봐도 이 부분을 어디다가 지금 하소연할 수가 없고 본인이 지금 감수하고 그 방법을 11월 30일 이전에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내용인데 11월 30일 이전에 선수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 부분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한다는데 결국은 지금 당장부터 11월 30일 이전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은 받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신용대출에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 서민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또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 어려움이 더 확대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있는데 근데 그 답변 내용은 서민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공급 기조는 계속 이제 유지한다는 거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경우도 이 규제를 적용하지 이제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모순이 있는 거죠. 전세를 이제 6억, 7억 전세를 사려면 전세 대출을 자유롭게 받는데 6억, 7억짜리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받는 거는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개념은 아무리 실수요자고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전세 살고 집은 사지 말라는 그런 정책이고 이런 정책이 굉장히 이제 모순점이 이제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번 규제 대책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참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보완 방안을 병행이 이제 운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규제 지역 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LTV나 DTI는 10% 이제 완화해 준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부분도 이 서민이란 부분이 앞에 붙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또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 거고 완화할 거면 이분들은 무주택 실수요자니까 그냥 완화를 해주면 되지 10%만 완화를 또 해줘요.
그리고 밑에 내용을 보면 LTV 최대한 70%까지 가능한 정책 이제 모기지를 이제 공급을 한다는 거. 보금자리론이나 디진돌 대출. 또 신혼부부에 대한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를 소득 기준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소득 완화를 해준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언급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에 필요자금을 조달하는데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기준이 모순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소득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고, 근데 자산은 하나도 없어. 무주택자예요. 근데 소득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자산이 금수저라 많이 있어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자산이 없이 혼자서 흙수저인 이분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현재 기준은 자산이 있으면서 소득이 적은 이런 금수저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로만 계속 변질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그 대책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보다는 계속 지금 불만을 갖게 되는 층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에요. 구체적인 케이스를 몇 가지 더 살펴보면 현재 신용대출 잔액이 8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12월 달에 3천만 원을 추가로 이제 신용대출을 이제 받아서 내년 1월에 잔금을 이제 치를 예정이었어요. 이런 경우 대출 이제 회수 대상인가? 이런 질의의 회수 대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수 대상인데 회수되는 금액은 1억 천이 아니라 나중에 대출을 받은 3천만 원을 회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질의응답 내용이 앞에 부분이랑 조금은 이제 모순이 되는데, 그러니까 5년 만기 이제 마이너스 대출 같은 경우 매년 이제 자동 약정은 되는데 5년 만기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약정을 이제 할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언급됐던 이제 연장이나 금리 조정 같이 단순한 이제 금리 조정이나 기한 연장하는 1년마다 할 때는 상관없는데 5년 만기가 끝나고 다시 약정을 맺을 때는 회수 약정 규제 대상에 포함이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단순한 금리 조정이나 기한 연장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 다시 약정을 이제 맺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모두 이제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부인이 1억 원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이 돈을 보태서 남편 명의로 규제적에 집을 사면 이 경우에 대출 회수 대상이냐 이제 아니냐인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출 받은 사람이 본인 명의로 집을 사지 않는 경우 집을 새로 산 사실을 은행이 이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부인이나 남편 명의로 신용대출을 이제 받은 경우에 다른 사람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이 조항에 해당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기업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런 조항을 활용하면 그나마 이제 신용대출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약정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너무 허술하지 않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해서 차주별로만 규제를 이제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면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안에 집을 샀는지는 어떻게 이제 확인하는 얘기인데 은행이 이제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서 대출받은 사람이 이 재산세를 냈는지 조회를 해서 이제 확인한다는 얘기고 올해 말에 이제 거래분석원이 출범하게 되면 이 거래분석원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받아서 은행에 이제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집을 샀는지 이제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이제 하다 신용대출까지 직접적인 기준을 세워서 제한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런 신용대출 제한 제도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무조건 실수요자이고 지금 집이 없는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전세 살고 집은 절대로 사지 말라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 근데 이런 정책은 정부에서 너무 책임감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집을 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대책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해결해서 이렇게 영끌해서 주택 구입하는 이런 현상을 막아야지.
그래야만 이분들이 좀 마음이 안정되고 집을 안 살 수 있는 건데, 현재 이분들은 조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이 정부 관계자분들이 현장은 아무데라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지난주 주말에 수도권에 몇 군데 지역을 한번 가봤어요. 직접 현장을 가봐서 지금 아파트 가격에 지금 전세 가격, 매매 가격, 지금 부동산의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이 무주택자에 있는 분들이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서 본인이 살 수 있는 금액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지금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몇 군데 가본 지역 중에 한 아파트의 예를 한번, 이 84 같은 경우 뭐 4억 9,500에서 뭐 5억 2,500 정도였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위치가 이제 신분당선 성북역 인근에 있는 그 상현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인데 2019년도에 실거래가를 보면, 근데 올해 이제 2020년 10월 달에 실거래가 신고된 게 84 같은 경우 6억 8천, 6억 9,700, 7억 2천까지 신고가 돼 있고,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매물 같은 경우 6억 7천에서 7억 2, 3천까지 분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큰 문제가 지금 전세 가격인데, 이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 가격이 지금 따라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30대 지금 실수요자분들이 마음이 급해져서 중저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이에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현장에서 보면 지금 실거주할 수 있는 매물이 있고 전세 낀 매물들이 있는데, 2019년에 이제 실거래가 신고되고 보면 84 같은 경우 3억 2천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금 전세 낀 매물들을 보면 2억 8천에서 3억 2천 그 사이 매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올해 전세가 상황이 얼마나 지금 많이 올랐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실거래가 신고된 게 없고 8월 달에 지금 84가 같은 경우 보면 3억 1천짜리도 있지만 4억 9천을 찍었는데, 지금 11월 달에 현장에서 지금 전세가 매물 나오는 거는 일반적으로 5억 5천에서 5억 7천에 신규 계약이 맺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계약 같은 경우 이 3억 전후에 지금 전세가 형성되어 있던 시장이 현재 새로운 신규 전세 계약이 한 2배 가까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계약이 되고 있고, 매매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현장 가서 이 전세 얘기 듣고 매매 가격 얘기를 듣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집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서울 외곽 지역이랑 경기도 같은 경우가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근데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지금 신용대출에도 끌어가지고 집을 이제 살려고 하는 층들이 일정 계층이 지금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용대출에도 끌어가지고 어떻게라도 집을 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투기꾼도 아니고 다주택자도 아니고 무주택자이면서 실수요자인데 불안해가지고 전세 가격은 막 오르고 매매 가격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집을 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파트를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 이걸 또 일정 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층을 나눠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되면서 새로운 신규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끌 현상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89년도에 전세 기간이 2년으로 늘리면서 4개월, 5개월 정도 과도기가 있다가 안정이 됐다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 안정이 된 거는 1기 신도시 200만 원 공급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됐던 거였어요. 근데 현재는 정부에서 3기 신도시다, 무슨 뭐 공공재개발이다, 새로운 공급을 하겠다고 올해부터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근데 현재 이제 실수요자인 무주택분들한테는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이 와닿지를 지금 않는 상태고, 청약시장은 너무 과열돼서 30대들 청약 가점으로는 당첨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40대 50대까지 청약을 기다리기든 너무 아득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시장에 나가보면 전세 가격이나 매매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보니까 신용대출에도 끌어가지고 집을 사고 있는 거고, 이렇게 신용대출에도 끌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집을 무조건 사지 말라는 식으로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이런 규제를 한다는 개념은 향후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전세 대책에 대해서 무슨 임대다 여러 가지 대책을 이제 발표한다고는 하는데 하나하나 가지만 치는 걸로는 이런 여러 가지 꼬여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89년도에도 전세난이 일기 신도시 발표를 해가지고 가라앉았듯이 현재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라는 부분을 가시화하고 그런 부분에 믿음을 주게끔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좀 다녀보고 이렇게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 거기에 또 포함이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